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전 세계에서 몇몇 도시국가를 빼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파트, 빌딩 숲, 그리고 자동차로 뒤덮인 우리의 도시. 결코 아름답다거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 우리 도시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축가 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유현준 교수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파트 사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거 맞죠?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높다고 봐야죠. 서울이나 이렇게 치면 거의 열에 8, 9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파트가 좋은 점도 있긴 했습니다. 아파트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이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를 집중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적합한 방법은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런 조사해 보면 우리 서울은 하위권이죠. 엄청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주거의 형식이 하나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단순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30평대 아파트 아파트 브랜드만 좀 달랐다 뿐이지 거의 평면도 다 비슷하고 실내 구조도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이 아니죠. 공간 자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표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옛날에 왜 7, 80년대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까만 교복을 입었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성이 전혀 없는 공간이죠. 아파트를 짓더라도 조금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랄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하고 위치에 따라서 층도 좀 조절하고 이런 감각도 우리가 발휘를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층형 인도 도로에서 봤을 때 이게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도시에 제공하는 게 있느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들이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모든 상업시설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도로는 사실은 거의 아파트 담장밖에 안 남아있게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거리는 사실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차도 때문에 인도는 더 좁아지고 차도는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주차장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시는 이렇게 좀 사람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수천 세대씩 사는 아파트 단지라고 치면 이 한쪽 담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담을 따라서 사람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담벼락밖에 없는.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단지 안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공원도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죠. 밖에 있는 사람 거기 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실은 도시가 인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는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줬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개발되는 상태를 보면은 하나의 섬처럼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섬. 그러니까 고립된 섬. 고립된 섬처럼 되고 섬하고 섬 사이에는 자동차를 타고 떠다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이벤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공공공간에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도시 순위 이런 거 할 때 이게 상위권에 올라가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 뭐 밴쿠버가 단골로 자주 올라가는 것 같고요. 캐나다 밴쿠버. 예, 그리고 스위스도 가끔 올라가고요. 예.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보행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행자 지수. 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사람들한테 걷는 사람들한테 더 편안한 도시인가. 그걸 매기면 뉴욕이 항상 또 1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고밀화된 도시가 보행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걷고 다니면서 살기에는 좋은 어떤 하나의 방편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고밀화 도시고 뉴욕도 고밀화 도시지만은 두 개의 도시가 많이 다릅니다. 도로망도 다르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층부는 다 상업지구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모든 도시가 주상복합으로 네, 네. 저층부는 상업이니까 걸어다니면서 상업시설들을 보고 위에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는 공간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상업지구, 역세권 뭐 이런 데만 뭐 먹자골목 그런 데가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뭐 조용히 산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 따로 있고 섬처럼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에 점점 이게 분리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강남도 이제 동네별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서도 아파트 브랜드별로 단지별로 나눠지고 맞습니다. 그런 경쟁들이 심해지죠. 최근에 재개발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거의 대선을 방불케 해요. 네, 네. 근데 그 광고를 보면은 뭐 아주 살벌합니다. 그냥 자기네가 제일 잘 사는 단지고 자기가 제일 특별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깥과의 소통 이런 거를 뭐 거의 그런 것들 홍보로 내세우는 회사는 없죠, 지금. 네, 왜냐하면은 그걸 결정하는 게 조합원들일 텐데 조합원들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당신이 특별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보행자 지수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따로 측정하는 이유는 네. 보행자 지수가 높으면 아름다운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도시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딴 데를 가서 주차하고 올라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어요. 지하에서 지하로 네, 지하에서 지하로 가고 자동차 실내 공간에만 있고 비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그렇죠, 맞고. 안 맞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걷는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 안에서 뭐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라는 거가 건축이 거의 우리가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보행 지수가 떨어지는 걷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도 우연히 만날 수 있고 뭐 가게들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을 뭐 뇌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텐데 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뉴욕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뉴욕 초고층 빌딩 숲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가 걷기 좋아요?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초고층 네. 빌딩 숲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마포구에서 압구정동까지 금요일날 저녁마다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걸어서요? 네, 걸어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요. 마포에서 압구정? 네. 네. 근데 어디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답이 의외의 답이었는데 마포대교 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경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했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건너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계속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TV를 치면은 거의 정지 화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일할 때 20분 정도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서울에서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뉴욕은 도시 구조망이 60m마다 사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800m마다 하나씩 사거리가 나와요. 60하고 800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60m면 우리가 시속 4km로 걸으면은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거리 풍경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예. 800m면은 12분에 한 번씩 새로운 거리 풍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60m마다 사거리가 나오는 그런 뉴욕은 차가 다니기엔 정말 불편하겠군요. 그러니까 차도의 면적을 보면 서울보다 더 좁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어 다니니까 차량 통행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걸어 다니니까 네. 이 차도가 많이 필요 없고 필요 없어지고. 예.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고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좋은 점은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공원 지수도 있습니다. 네. 공원을 조사를 해보면은
한 10km 내 뉴욕은 공원이 한 10개쯤 돼요. 공원하고 공원 사이가 한 13분 정도에 하나씩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냥 공원까지는 한 7, 8분만 걸어가면 공원에 접근 가능하고 네. 그 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도 한 15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작아도 내가 원하는 외부 공간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데 서울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하고 공원길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타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공원이죠. 뭐 주차장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외부 공간 공원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제가 볼 때 쓰임새가 사용되는 것 같은데 뭐 넓은 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접근이 너무 어려운데. 되게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원들이 또 숨어 있어요. 블락에. 가기 어려운 곳에? 네, 그러니까 도산공원인데 도산대로에서 안 보여요.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버려진 땅, 뭐 이런 데 공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그 공원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배드민턴 치러 가시는 게 좋은지 몰라도 네.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접근 불가능한 곳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네. 조금만 걸어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또 네. 그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에 길가에는 전부 아기자기하고 예쁜 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7, 8분 가면 공원이 하나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조금 가면 무슨 광장도 나오고 네, 그렇죠. 뭐 이런 도시인데 네. 똑같은 고층 빌딩인데 우리 서울은 한참을 걸어도 아파트 담벼락만 나오고 그렇죠. 예. 초고층 테헤란로 같은 데는 가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예. 계속 오피스 빌딩 정문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걷고 싶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헤란로가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 가능한 가게가 한 8개 나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옥이나 뭐 변호사 앞에 빌딩이나 이런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근데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뭐 홍대 앞이나 명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은 100m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 가능한 가게가 35개 정도 나옵니다. 30개 이상이 나와요. 예. 그만큼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TV 채널 숫자가 많은 거죠. 예. 그만큼 저한테 권력이 이양되고 변화가 있으니까 걸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사람들이 걷는 걸 유도하는 도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테헤란로 만들 때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 그랬겠죠. 그런 보행자 중심으로 이 사람이 걷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체험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도시계획할 때는 도로를 일단 크게 뚫어야지 자동차 순환이 될 테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뚫고 그다음에 대로변이니까 고층 건물 짓고 그러니까 필지를 어떻게 구획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지를 크게 끊으면은 큰 빌딩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저층부는 상업시설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죠. 자동차 중심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건축가나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많이 달라지죠. 상대적으로 또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옛날 이촌동, 지금도 이촌동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아파트 숲이지만 가로가 있죠. 가로를 따라서 전부 가게들이 쭉 있고 네, 반포도 그렇고요. 예. 구반포 아파트 앞에 이런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권도 살고 오히려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런 걸 모를까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런 1, 2층짜리 저층형 연도형 상가는 건폐율을 많이 차지하고 그 용적률이 낮으니까 얘네들을 한 군데 몰아놓고 거기다가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전부 돈의 논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처음 재개발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예로 든 뭐 구반포나 이촌동이나 네. 뭐 가로수길과 같은 그런 모양을 1층이나 이런 부분에 연출시켜 놓은 아파트라고 치면 네. 나중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개발되는 아파트 그 계획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끔 만드는데요. 그걸 단지가 커지니까 자기네 단지 안에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도로변이 아니라? 네, 도로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쓰는 그런 상업형 가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게 규모는 커지지만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큰 가로변이 활성화되어야 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살자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단지 내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네.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가면 되게 좋거든요. 차들도 안 다니고 공원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네. 재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학교 필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를 만들거나. 요새는 아파트가 대단지면 그 안에 학교가 또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그 단지가 있으면 보통 학교를 한쪽 구석에다 놓습니다. 큰 사거리 쪽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데다 놓고 거기다 방음벽 설치해 놓고 애들은 거기다 놓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잘만 도시계획을 하면은 광장처럼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공간이 운동장이 시민들도 뭐 방과 후에 요즘에 애들 뭐 다 학원 가고 없고 비어 있는 건데 그 공간을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도시계획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광장,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저녁에도 잘 쓰이려면은 주변으로 약간 저층형 상가들이 들어가서 그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광장들 보시면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쭉 있어서 그렇죠. 저녁에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광장이 안전해지는 건데. 감시를 당하면 안전한 네. 곳이 된다. 그렇죠. 감시를 그렇죠. 당해야지 안전해지는 거죠. 네, 근데 네.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밤 12시, 1시에 가도 안전하게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상업시설 200m 안에 두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우리 그런 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치외법권적이고 약간 소도 같은 느낌이에요. 학교도 고립된 섬이네요. 고립된 섬이죠.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건축을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고요. 자기네들이 다 입찰하고 발주하고 다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학교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그냥 담장을 쳐놓고 애들을 그 안에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도시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아무도 쓸 수 없게끔 도시계획적으로도 돼 있고.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은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분포가 더 잘 돼 있거든요. 서울에. 네. 예, 예. 그것들만 잘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그러니까 역세권 상가를 흐트러뜨려서 가로형으로 만들고 학교 운동장을 잘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만들었다면 정말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그 방향이 아닌 거죠. 저는 옛날부터 우리 학교 건축의 그 기본 모형을 보면서 네. 이건 군대 연병장하고 네. 똑같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군 막사가 있고 앞에 연병장, 네. 운동장 같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조망으로 딱 네. 고립시켜 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학교에다 그대로 실현시켜 놨는데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한참 이제 막 경제개발하고 산업하고 하면서 어른들이 네. 우리는 우리끼리 사느라 바쁘니 네. 거추장스러운 애들은 좀 저기 좀 가둬놔. 네네. 뭐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학교가 만약에 자율학습을 안 하고 이랬으면은 소년원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교 건축은 사실은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감옥이랑 똑같아요.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컨트롤되어 있는 공간이 딱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소이고요. 하나는 학교예요. 둘 다 재밌는 건 둘 다 교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자기가 원하는 틀에 끼워 넣겠다라는 생각을 교육의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내가 교육해서 일반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갖고 와서 내가 교육해가지고 어떤 틀에 맞춰진 사람을 만들겠다. 네, 네.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으니까 건축의 형태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 4, 5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연병장 같은 운동장이 있고 담장 쳐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실내 면적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네,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학교는 점점 학교는 더 점점 커지고. 지었고. 네. 그러니까 실내 면적의 사용량은 사실은 저희 때보다는 훨씬 늘어나고 풍족한데 예. 건축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면적이 늘어나니까 점점 학교가 고층화되죠. 예, 예. 그러면 애들이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걔들이 계속 실내 공간에만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네, 안에만.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학교 와서 실내에서 생활하다가 끝나고 나면 학원에 가서 생활하고 얘네들은 24시간 중에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저층화시키고 쪼개줘야 되는데 운동장이 참 문제인 거죠. 운동장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학생들 30명이 한 반이면은 그중에 한 축구 잘하는 애는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네. 걔네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 축구를 맞아요. 하면서. 그 나머지 한 7, 80%의 학생들은
사실은 외부 공간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12년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남 축구하는 거 구경이나 하면서. 예, 예.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그 서열 같은 것들도 그러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애가 인기가 많고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되면은 다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학교가 갖춰져야 되고 네, 네. 그 다양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그럼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학교의 설계도를 한번 좀 말로 그려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저는 옆에 도시계획을 할 때 옆에 공원을 같이 넣어서요. 공원에다가 학교를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할 때에도 숲속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방음벽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면적이 좀 그러니까 땅이 넓어진 상태에서 한 1,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 같은 교실로 쪼개가지고 다 모든 교실마다 마당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 2층짜리가 쭉 기다란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것도 쪼개서 토막토막 내죠. 그래서 뭐 복도를 막 3개 제가 그런 마스터 플랜을 하나 짠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한 게 있는데 교실 3개 정도씩 2개 정도씩을 모으고요. 특별활동실 뭐 하나, 미술실 하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처럼 구성을 해요. 네, 네. 그러면 각기 다 다른 모양의 마당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뭐 1학년 때는 내가 뭐 삼각형 마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2학년 되면은 뭐 박공지붕에 뭐 네모난 마당이 있는 데서 생활한 기억이 있다가 매번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른 외부 공간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숲도 있고. 숲도 있고요.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바로 옆에 숲에서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동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운동장 주변을 뺑뺑이를 놀잖아요. 예, 예. 만약에 초중고 제가 계획한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원이 한꺼번에 있어요. 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나의 블럭에 있으면은 애들이 운동장 그러니까 쉬는 그 달리기 시간에도 이제 숲속을 뛰고 자기들이 원하는 코스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100m 달리기나 축구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하고요. 100m 달리기 트랙 같은 거는 저희가 배치를 잘 하면은 그 마당들이 있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100m 트랙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뛸 수도 있고. 그 세종시에 그 안 제출하신 게 채택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MA로 했는데 이제 공모전을 따로 해서 실질적인 설계사무소를 채택을 하는데 제가 딱 원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심사위원이 그걸 채택을 안 했어요. 왜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집단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옛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학교를 채택을 했죠. 그쪽에서. 그건 이제 새롭게 공원과 함께 조성할 때 이야기고 네. 서울 도심에 있는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를 네. 재활용한다고 그럴까? 그럴 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 학교 주변을 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으로 저층부 상업시설들을 넣을 수 있게 어떤 도시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담벼락 맞은편에? 네. 그러니까 문방구라든지 뭐 야채가게나 커피숍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애들 학교에다 보내놓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애들 운동장을 보겠죠. 그럼 학교 담은 없어지는 거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 감시를 받으니까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운동장도 우리 도시민들이 쓸 수 있으면서 안전한 공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네. 수업 시간 도중에는 학교 전용으로 학교에서 쓰고 쓰고요. 네.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쓰고요. 그 운동장이 일종의 유럽의 광장 같은 그렇죠. 식으로 네. 되고 네. 그 주변에는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쭉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널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하고 교실 안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그다음에 지혜는 자연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생활하는 거죠. 제가 친구를 만나도 먼지 나는 교실에서 만나는 거하고 자연과 함께 만나는 거는 다른 네,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학교 건축의 추세는 실내 면적을 늘리자. 특별활동실 더 많이 주면 애들이 교육이 더 잘 될 거다. 연면적만 늘렸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서 야외 공간하고 접할 수 있게. 네. 만약에 그런 컨디션이 안 되면은 하다못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테라스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서 애들이 나가서 테라스 길이를 외부 계단으로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나와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다른 테라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테라스가 만들어지는 거를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떨어질 수 위험하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험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축이
가다 보니까 다 안전한 실내 공간 안에 넣어놓겠다. 그리고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공간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학교 운동장 주변에 담벼락 없앱시다라고 하면 당장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싫어하시죠. 애들이 수업 받다가 도망치면 어떡하죠? 이런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네. 아이들은 사실 계속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생활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저희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막 월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애들을 사실 가둬놓고 한 건데 왜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밥을 뭘 사 먹게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사 먹고 와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교라든가가 하나의 공간 안에 가둬놓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생각이라고 봐요. 잘못된 교육 철학이 네. 잘못된 학교 설계를 가져왔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표현하신 것처럼 유럽식 광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주변에 뭐 노천 카페 같은 데서도 네. 좀 있고 그러면 아마 쉬는 시간에 나와서도 우리 친구 아빠가 저기 계시네? 그렇죠. 친구 엄마가 저기 계시네? 네. 이러면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땡땡이 치고 싶어도 못 나갈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을 주민 전체가 아이를 함께 기르는 그렇죠. 그런 학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린 지금 학교. 열린 학교예요. 예. 근데 지금은 막아놓고 학교 교육은 선생님만 신경 써라. 난 모르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누구 3학년 5반 아무개가 골목길에서 배회하고 있으면은 누구 엄마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온 내 아이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온 주민들이 다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내 아이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도시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시너지 효과거든요. 네. 나 혼자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신발 만들고 제가 빵을 만들면 난 만들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는 거의 기본인데 우리는 학교 교육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학교가 부족하니까 내가 숲길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해결하겠다가 아니고 동네 어디 숲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열어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좋은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